슈카월드. 쿠스케삭트. 그 진짜 발음인가요? 쿠스케삭트. 독일어 원을 수경해가지고. 아무튼 이 유튜브 2,400만인가요? 구독자? 높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를 다뤘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너네 좆됐다. 너네 좆됐다. 한 20분 동안 패죠 저희를. 한 20분 동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핵심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구 구조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좀 세세하게 좀 분화를 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유튜버잖아요. 근데 외국 유튜버가 이 문제를 다루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그죠. 한국 사람들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이제 막 실시간 난리난 베트남 근황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이게 완전 그냥 우리 안에서 이제 메타 인지를 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꼭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왈가왈부를 해줘야 또 말길 알아먹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와서야 사람들이 좀 약간 야 우리가 진짜로 큰일 났구나. 출산율 낮다 0.7이죠 0.7. 0.75입니다. 0.75. 아 이번에 살짝 올라서 약간 해서 반등을 했다고요? 7.2에서 7.5로 7.2에서 7.5. 그 말은 2명에서 0.75라는 말이고, 당시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두 세대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2060년에는 이제 인구가 그냥 산술적으로 4세대가 지나면 5%가 남는다. 와. 왜냐하면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여성이 대충 50명 정도 되니까 그쵸. 거기서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게 50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 50명이 한 명씩만 낳아도 한 세대가 지나면 이제 25명밖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제곱수로 내려간다. 그래서 4세대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다소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이번에 이렇게 좀 더 알게 됐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암남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을까?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어쨌든 저출산하는 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정치인이나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하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문제 인식을 시켜주기에는 본인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너무 크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뭐 들고 나오기가 그 주제 자체가 꺼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한 게 언젠가요? 작년? 근데 그럼 그래도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다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좀 관계자로서 좀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치권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나마 출산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에 멈춰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나중에 결론과도 연관되는데, 과연 우리 한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2.1명까지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고, 여튼 우리가 질병이나 사망을 통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 빼면은 한 2.1명 정도는 돼야지 그쵸.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그쵸. 0.72 그쵸. 약간 올라서 0.75 이거는 유례 없는 숫자인 거다. 그쵸. 좀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들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1.0명 이하의 국가는 없어요. 우리 유일하다. 1등이고 1등. 평균이 1.5명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일본. 약간 2배 정도 높은 그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으로 봐도 뭐 이 정도 출산율로 꼬라박고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그 임신을 생각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줄까? 이런 식으로 어떤 표면적인 해결책에 좀 매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걸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72에서 7호로 우리가 반등을 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뽕을 느꼈어요. 가능성 있다. 됐다. 0.03명 오른 거에 뽕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부터다. 이게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과연 우리의 주변 삶이 아이 낳기 좋은 삶으로 바뀌었나?
어떤 특별한 정책이 나왔나? 물론 돈은 많이 썼지만 그쵸 아니란 말이죠. 그쵸 느껴지는 거 있나요 혹시? 없어. 출산 대책? 저는 없어. 없죠. 왜 그럴까?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60년대에 태어났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구 숫자가 많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인구가 많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겠죠. 그 많이 낳은 자식을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출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에코 붐 세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이게 1991년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에코 붐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 5년 뒤면 끝납니다. 아, 그니까 5년 뒤에 가임을 돌아간다. 할 수 있는 여성이 많았다. 그냥 애초에. 애초에 많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막판 여자가 스포츠를 많았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20년 주기로 럭키가 돌아온다고. 아. 근데 그 럭키도 꺼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올라봤자 결국에 또 내려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5년 뒤에는 더 크게 어차피 늘어날 여자가 거다. 줄어들 거니까. 그렇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좀 이걸 굉장히 자랑할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막 크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다 아. 알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왜냐면 물론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유들이 섞여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약간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대평 씨? SNS가 문제예요. 네. 어떤 점이? 오. SNS는 이제 다들 잘 사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그 다음은 저렇게 잘 살기 전에는 애를 안 낳을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하는 게 그 SNS의 특징 자체는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SNS의 영향 또한 전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더 심한 문화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약간 생각을 해본 게 태평 씨 말이 굉장히 맞는 게 SNS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죠. 모두가 하는 건데 왜 한국에서만 특히 이게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 이제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도 갑자기 빈동이 돼서 그렇죠. 같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다 했기 메이플 때문에 스토리 0레벨부터 영레벨로 시작한 영랩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운과 노력이 좀 조화가 돼서 그쵸.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우린 좀 있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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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몬스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좋은 거니까 많이 게임 오래 할수록 유리했다.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한 70년 정도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쌓여온 게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그쵸. 사회에서는 부의 편중이 그죠. 일어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쌓여가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럽 같은데 특히 영국 같은데 보면은 거기도 몇백 년, 몇 천 년 된 그런 유럽 가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랑 약간 어나더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잖아요. 맞아요. 한남 뭐 그러네. 이렇게 강남 이 정도는 있어도 네. 이제 그게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점점 생기고 있다. 아 우리나라에 계급화가 생기고 계급화가 있다. 생긴다. 명문가들이 생기고 있다. 명문가들이 생기고 맞죠, 있다. 맞죠. 가문. 그러면서 근데 우리 정신은 아직까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SNS로 보여주는 게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사실, 문제를 느낀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러면 약간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거는 약간 부모 때로부터 그러니까 250짜리 계정을 받은 거고. 그렇죠. 나는 이제 뭐 한 10렙짜리 계정을 받고 그렇죠. 뭐 이래서 근데 그거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맨날 감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그 레벨이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줄일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고 있다. 나고 있다. 어렵다. 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회로는 어쩔 수 없이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 이런 제가 뭐 저번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조금 된 일인데 옛날에 어떤 수학 강사가 대학 입시 수학 강사인데 이런 문제 못 풀면 호주 가서 용접공 하세요. 뭐 이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호주에선 용접공이 뭐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귀천이 없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이제 높은 페이를 받는 직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학을 입시를 준비시키는 그 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벌써부터 본인 마음속에는 수학 강사는 귀한 직업이고 뭐 용접공은 천한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잡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육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그 수학 강사라는 직업이 어떤 스타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특이한 우리나라의 어떤 케이스잖아요. 산업이 됐죠. 산업이잖아요. 산업이 그러니까 됐죠. 이 사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문제다. 사실 좀 더 산업적으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스타 강사가 생기고 계속 뭐가 생기는 것도 결국 이 사교육에 대한 집중. 되게 흥미로운 통계를 봤는데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사교육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음. 1인당 지출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얘가 지금 인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성장을 해. 근데 반 1, 2등이 하면은 3, 4, 5, 6, 7, 8, 90도 다 따라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구조라면 1인당 써야 되는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모든 게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동시에 그것도 있다. 우리가 옛날에는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어쨌든 최종 목표니까 고등학교를 잘 가면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조금 있다가는 좋은 중학교로 들어가면 좋은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가 되고 지금은 좋은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좋은 중학교로 갈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 영어 들어갈 수 있는 영어 학원에 입시를 해요. 영어 와. 유치원도 영유. 입시를 하잖아요. 아 맞, 영어 유치원도 입시를 하더라고요. 7세 고시 이런 말 있잖아요. 와. 그게 무슨 점점- 시세고시가 있다고요? 네 있어요. 8세가 진짜. 초등학교 들어간 나이니까 7세 때 고시를 한번 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출발선이 생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있고. 진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 당장 7세 대상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계속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조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뭔가 너무 과한 경쟁, 너무 과한 사교육 이게 비용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얘 때문에 저출산이다. 근데 하나도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피라미드의 축소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입시 제도가 어쨌든 피라미드화가 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구 수가 줄어들잖아요. 학령 인구가. 그러면 이제 이만했던 데가 최상위권 이만했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줄어들면 이만해지고 그러니까 그 좁은 분을 뚫기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경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경쟁을 위한 경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경쟁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경쟁이 경쟁을 만든다? 예전에는 그렇게 과도한 경쟁이 있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까지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경쟁을 계속 부추기니까 영어 유치원이라는 아주 굉장히 미세한 영역까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의 요소라도 돈을 때려 박아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계속해서 뭐 한 몇만 명씩 줄어드는 상황인데 웃긴 거는 그래서 대학교들도 폐교를 많이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소위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은 신입생 정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한 뭐 입시에 대한 얘기는 한 요 정도로 좀 오케이.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아니다 수도권 감이라 좋다. 요거 한번 수도권 다뤄볼 수도권 만할 감이라.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0.5잖아요. 결국에 이제 서울에 0.55죠. 0.5 0.5인데 서울에 계속 몰려. 지금도. 맞아요.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전 대구 사람이에요. 전 전 부산 대전 사람인데. 전 전남. 야, 우리 다 모였네. 근데- 화개장터죠 지금. 네, 제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체감이 돼요. 원래는 부산에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이 이제 다 서울에 있어. 그러니까 되게 취업을 해서요. 취업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취업할 나이가 되니까 다 취업을 하러 서울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직접 이제 옆에 있으니까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면은 거기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교육과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경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서울로 오기 위한? 서울로 오면은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어떤 경쟁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생의 원인이 수도권 감이라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수도권 감이라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수도권 감이라를 해결하려면 결국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안 오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쵸.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사람도 밀어내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밀어낼 것인가. 첫 번째 대학교를 서울로 오기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다가 상경하는 젊은이들을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서 직업을 가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 30년 고생하면 집도 생기고 기득권이 되고 노년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시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둘 중에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없죠?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나이도 좀 들었고 자연에서 휴양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내려가지 못하냐고 보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아, 지역에는 병원이 없다. 그죠. 대학병원이 없다. 응.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의 그 의대 증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아, 근데 오히려 의대 증원이 저는 대학생들을 이제 지방으로 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사실 이제 의대가 서울에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에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익산에도 있고 뭐 목포에도 약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디컬 입시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때 나는 메디컬 갔는데 이러니까 그냥 뭐 지방에 가는 거에서 크게 옛날보다 거리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입시랑 수도권 가미라를 약간 묶어서 저는 대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 대학을 바꿔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프랑스 막 이런 어떻게 그냥 서울대 울릉도로 저기- 보내고. 부산에 내립시다. 아 그건 형이 아니, 좋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제 말은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대학을 내린다라는 게 되게 좀 웃긴 구조이고 말이 안 되는 구조일 그게 아니라면 뭔가 지역에 있는 인재가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더 만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의대에 대한 어떤 의대는 이미 어떤 높은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제 이창용 총재님이시죠? 네. 지역 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대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연관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서울대를 내리자. 서울대를 서울에 없게 만들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면 서울대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의 비례해서 뽑자. 네. 인구 아. 구조에 비례해서 대구에서 20%를 뽑고 뭐 네. 부산에서 30%를 뽑고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수도권 가미라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요인도 돼. 그렇네. 싸잡아서.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위해서는 뭘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뭐든 다 한다.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 이사까지 가고 위장 전입을 발목듯이 그죠. 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어... 비율대로 지역 비율대로 바꾸면 무조건 지방에 내려가는 거에 대한 그래도 내가 지방에 내려가면은 애들 교육은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인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근데 저는 근데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방 안에서도 과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말이냐면은 아 뭐 경북이 있잖아요. 네. 경상북도에는 뭐 울릉군도 있고 뭐 안동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경북에 있는 대학교가 되게 높은 대학교가 됐어요. 그럼 어떤 부모가 울릉군으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막 도청 소재지라든가 이제 기존의 교육 인프라가 조금이라도 있는 데로 가려고 하지. 그러면 다시 그 지역 안에서의 과밀화가 생기니까 농촌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저는 농촌 문제는 이미 해결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뀐 이상 농촌 구조는 해결할 수 없고 그나마 지역 거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저출산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집과 직업이다 결국은.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확실하게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세종시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많다.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안정성이 강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세종시 주택을 좀 장기로 저렴하게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과 직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출산이 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 말고 높은 데도 당연히 많아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돈을 줍니다. 첫째 500만 원, 둘째 700만 원, 여섯째 3,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시스템 돈을 주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여기가 조금 한국적인 특징이 되게 강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요? 돈으로 뭔가 결정되는 게 집, 안정적인 직장, 보조금 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리아 마인드다. 코리아 마인드다. 코리아 마인드다. 너무 얼마면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이 정도 있고 내가 집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야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셋이 되게 우리한테 보편적인 거지만 전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 슈카월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당장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왜 아이를 가졌냐,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자본주의 구조에서 당연히 정부가 지출을 하거나 할 때는 뭔가 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당연히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근데 바텀업으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우리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돈 주면 돈을 어떻게 주자. 돈을 이렇게 쓰자. 예산을 이렇게 써서 얘네가 아이를 하나 나오면 돈이 이만큼, 둘을 나오면 돈이 이만큼.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아깝다. 그 돈을 구조 개혁에 아예 써야 된다. 구조 개혁에 써야 된다. 좀 저는- 인식 변화에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그 바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 주택 정책 지금 얘기하는 돈을 쓰는 거는 지금 이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쓰일 수 있는 거고 그쵸, 구조적으로 음.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쵸, 그쵸, 그런 말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이 뭐냐면 이건 나경원 우리 대선 후보 오늘 기자회견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혼을 하면 2억을 빌려준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탕감을 해준다. 아. 첫째를 낳으면 5천만 원 탕감. 둘째를 낳으면 또뭐 일단 주고 일단 주고. 왜냐면 집을 일단 있어야 되니까. 결혼하면 집을 주는 느낌으로 그걸 주고 탕감을 해준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이제 2억을 받았어요. 그럼 집을 했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이거 갚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애나 낳을까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출산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코리아 거죠. 마인드다.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허경영식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게 2억을 그냥 줄게 이거는 너무 그냥 진짜 즉흥적인 아이디어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25만 원 같은. 예. 저는 너무 돈인 것 같아요. 저출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 얘한테 돈을 이런 식으로 줄게. 아니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줄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줄게. 이렇게 해봤자 진짜 제가 봤을 때 0.2 올라요. 진짜 0.02. 근데 왜 0.02? 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전 충격받았던 게 네. 요즘 아이들은 명품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죠. 몽클레어 패딩 입고 있어 애기가. 그거 문제죠. 문제다. 사회 구조죠. 내가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가졌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게 만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소중하지 않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만들어 보내는 분위기가 아이를 더 낳기 힘들게 만들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래서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가 그 어떤 근본적인 마인드셋의 문제잖아요. 구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적 구조라고 한다면 근본적 마인드셋의 구조다. 그러면은 걔를 바꾸는데 정치권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티가 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되게 많은 것들을 밑작업을 잘 다지고 잘 해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저출산 대책 뭐야 했을 때 돈 줄게 제일 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네. 그럼 어떤 생각한 해결책? 그쵸.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20대 초중반이잖아요. 네. 의 입장에서 사실 저희의 얘기잖아요. 이런 인구 구조가 무너지는 것, 당사자. 뭐 딱히 따지고 보면 알바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면 2060, 에? 2100. 좀 오래 사시려고. 100살까지 살아야 돼. 100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우리가 한 늙어가지고 2060년이면 우리가 60이잖아요. 제가 00년생인데 그러니까 2060년이면 60살이고 60살이면은 힘들어. 다 살았어. 그래 대충 뭐 알아서 이런 해. 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결국 우리가 기성세대가 될 거고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구가 이동을 하고 뭐 죽는 거, 태어나는 거, 이동하는 거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사람들의 인구가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전 사실 출산은 이제 더 이상 손댈 길이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는 뭐 죽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이동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제 꺼내온 이야기는 이민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뭐 물론 조금 예민한 이슈긴 하지만 뭐 이민자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민자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는 그거예요. 인구학적으로 지금 당장에 2020년생을 늘릴 수가 없죠.
2020년에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죠. 들려? 그죠.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이미 우리나라 암흑기는 정해져 있어요. 미래에 몇 년 뒤에는 몇 년 그렇게 뒤에 온다. 무조건 옵니다. 그거는 무조건 오는데 그걸 만약에 인구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장에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이민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잖아요. 그런 어떤 고령화 추세가 앞서면서 어떤 일자리적인 부분들을 채우려는 노력들이 더해졌고 저희도 똑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물론 거기에 수반하는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얘기만 꺼내도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엔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돼야만 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이민이 좀 유일한 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유럽이나 선진국들도 이민 말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아직까지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중국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어하지 않는 듯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랑 문화적으로 가장 동질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선족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80만 명 이상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민을 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민이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는 핑계에 가깝다 생각해요. 인구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민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독일이든 어떤 유럽 국가에서든 열고 들어오고 갈등.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일이다. 근데 갈등이 생길 거니까 막아야 되는 논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일단 저는- 열고 어떻게든 열고 봐야 된다. 대응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라탕 가게가 더 많아져도 열어야 돼. 무조건. 근데 그건 제가 제노포비아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자 정책을 열자 이러면은 또 뭐 정우성 같이 이제 이민 찬성하는 연예인들도 조리돌림하고 또 뭐 중국에 있으면 너 조선족들이 범죄 저지르면 어떡할래? 이거 나와버리니까 해결할 마음조차 없으면서 그냥 안 좋은 점만 부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딱 보자면 실제로 이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노동력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봐도 여기 막 경북이라든지 농가 비율이 많은 지역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받기 되게 불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저기 뭐 구소련 국가들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가 코피너 문제로도 조금 몸살을 앓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세계 각국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한국이랑 연관성이 있는 나라들도 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이제 무조건 제노포비아만 이렇게 발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이민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문화적인 파워가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문화적 파워가 강하고 저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정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결정하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얘기했을 때 가지는 프라이드가 저는 되게 상당했던 것도 그 문화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본 얘기하면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의 케이팝이나 이런 문화 산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멋있는 국가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고려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세대의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기성세대보다는. 물론 지금을 결정하는 건 기성세대겠지만 결국에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할 거는 우리 세대고 그럼 우리 세대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더 생각하고 있다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오히려 이민에 한다면은 잘할 수 있다. 근데 먼저 근본적으로 깔린 사회 갈등을 해결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분단이 되고 나서 사실상 섬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해상에도 북한 간에 뭐 중국 간에 이런 것들로 있어서 사실상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육로로 이동해서 들어오기는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의 단일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우리도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우리끼리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처음으로 그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민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우려 같은 것들을 감수하고도 이민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이민을 지금처럼 계속 좀 소극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해보냐, 이거는 뭐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맞아요. 정치적인 파트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뭐 사실 뭐 의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간다면 사회 갈등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떤 게 더 나쁜가? 그쵸. 수거법으로. 그렇죠. 뭐 그런 근데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각자 각 개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이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다. 맞다. 어디에 따라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 이 사람들을 저도 포함. 여기 공평하게. 약간 미래를 사람- 생각하지 못하게. 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어떻게 멍청하게 만드냐? 국가적으로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를 그 제작자들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쇼츠를 엄청 대량 생산을 하고 야. 릴스를 대량 생산을 하고 SNS가 저출산의 원인인데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네 사람들이 아. 멍청하게 만들어서 그럼 막 퉁퉁퉁 싸후르 이런 것도 사실 국가에서 만든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쇼츠를 많이 봐서 미치게 만든 다음에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을 300개 이상 만들어요. 그리고 요새 저는 예능 프로도 문제가 생각해요. 나 맨날 혼자 막 산다? 금쪽이 우리 이혼합니다. 뭐 와. 그리고 뭐 있지? 무슨 뭐-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이거 약간 근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게 이거 말 된다. 미디어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커요. 미디어가 영향이 엄청 저 크고. 아빠 어디가 그 보고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결혼하고 싶었어요. 애기 낳고 싶었어요. 준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요즘 애기가 예뻐 보이는 채널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콩아윤이라는 채널 있거든요. 콩아윤? 즐겨보는데 아윤이. 아윤이가 진짜 귀여워요. 요즘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인화된 SNS로 옮겨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부모님이 올리는 거, 맞아요. 이진이, 맞아, 부모가 맞아. 운영하는 태하, 계정이나 뭐 이런 태하, 네임드 태하도 친구들이 유명하죠. 많아지고 있다. 네임드 애기들. 네임드 애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거기를 뭔가 장려하는 거 저는 오히려 신선하고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음. 이게 그런 얘기죠.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나의 분신을 만드는 거다. 그죠. 그거에 대한 오. 기쁨 이런 거는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거다. 그런 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의 유전자를 나에 대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남겨서 이어가게 만들 그죠. 것이냐. 또 다른 나. 또 다른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싹 싸우고 안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는 좀 도움이 되진 않는다. 아, 그렇죠. 그 좀 정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저는. 네. 금쪽이 그만 좀 아, 보여주고. 맞아요. 근데 그거 너무 스트레스 보면서 받았어. 저도 좀 킥박친다.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그걸 보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금쪽이 같은 거는 방영된 지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막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널 믿었단 네, 말이야. 그런 것도 방영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쭉 방송이 되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느냐. 왜냐면은 미디어 영향력이 더 커졌잖아요. 맞죠. 미디어 영향이 과거와는 맞아. 달라졌잖아요. 과거는 TV로만 나오면 끝나는데 요즘은 TV로 나오고 유튜브 유튜브로 클립으로 나오고, 가고 페이스북으로 쇼츠로 들어가고 나오고. 쇼츠로 가고. 그니까 애가 망나니 짓 하는 거를 본 사람들은 망나니 짓 하는 애들밖에 안 보여요. 알고리즘에. 아, 그러네. 거기에 이진이랑 그 예쁜 애기들이 어디 끼워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지만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인식이라고 하면은 애를 돈으로 보거나 애를 말썽쟁이로 그럼요. 보는 게 아니라 애를 애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거 근데 맞는 것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문화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태평 씨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문화적인 SNS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할까요? 어. 첫 번째로 이제 해결책. 지금 이 변화할 수 있는 인구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는 수도권 감이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죠. 뭐 방법은 고민해봐야. 방법은 고민해봐야겠지만 해결하는데 두 번째는 SNS 어떤 대중 문화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식 거기에 SNS적으로 많이 개입해야 된다. 음. 특히 정부도 네.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경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경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 되고 그러면 1등이 아니면 애 낳기도 힘들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동의합니다.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의 경쟁을 말씀하세요? 그냥 모든 분야에서. 뭐 이제 학업, 직업, 뭐 재산,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쟁이 다 있는 저는 그 경쟁이라는 거는 어떤 한 목표에 대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대학이라고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직업,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목표나 정답이 정해져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답이 너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쟁을 유발시키는 메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 정답이 정해져 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자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했을 때 부담이 없죠. 근데 각자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을 때 오답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회 행태가 경쟁을 더 부추긴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 정답을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약간 정답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물론 대학이 중요한데 옛날처럼 대학만 나오면 모든 게 보장되는 시대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점점 개인의 실력이나 개성이나 이런 그죠. 것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그런 방향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가고 맞아요.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정답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스트 보면은 자퇴하고 창업한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저는 근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요.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 파트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미디어 영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이 인구 구조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인구 구조 문제의 해결 방안이에요. 이 인구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문제는 저는 그 저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많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표가 네, 많으면 이기는 그렇죠. 거예요. 표가 많으면 이기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노인층의 표가 많아집니다. 당연하게도 5% 95% 비율이면 95%의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치권은.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5%가 젊은 세대고 95%가 기성 혹은 그 위 세대란 말이죠. 근데 정치권이 여기를 세대의 손을 드는 쪽으로 정책이 펴게 되면은 여기는 더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건 정치가 결정하는 거니까. 정치권에서 표가 결정하는 거니까 민주주의에서. 저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추죠? 과하게는 극단적으로는 특정 연령 이상의 투표권을 제한. 조금 덜하게는 특정 연령 이하의 투표권을 배수 처리하던가 가중 처리한다. 가중 처리하던가. 어. 저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인구 구조적인 걸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보정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그게 되어 왔다.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가 될 만큼의 어떤 사회 구조가 마련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30년 뒤, 60년 뒤에 그런 역피라미드 상황에서 진정 누가 미래를 위할 수 있을까? 똑같이 생각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나 윤리적으로 야 미래 세대를 위해야지. 너는 그렇죠. 지금을 너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내가 먼저거든요. 그죠. 내 미래 세대 알바노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내가 알바노 하는 게 인간 본성이야. 그걸 더 나아가서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하는 거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오히려. 근데 이거를 알바노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게 만들려면은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못하게 해버려야 된다. 그냥. 근데 저는 그 좀 멀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까지 가면 어쩔 수 없다. 그죠. 어쩔 수 없다. 근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제가 노인이잖아요. 제가 네. 예를 들어 65야. 네. 근데 어떤 20살짜리가 와가지고 60대 이상 투표권 제한해 하면 제가 되게 지랄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래야 된다. 무조건 총대면 해야 된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헌법을 이제
보통 선거로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만들어놨던 거니까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스위스 보면은 진짜 모두를 위한 보통 선거가 된 게 뭐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헌법을 만들면서 바로 이제 그걸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민주주의가 유지가 됐던 건데 거기서 이제 또 너는 투표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곧 민주주의 붕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뭐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네 조금 너무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원만한 온건한 좀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논리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그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취약해지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포퓰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 결국에 이제 그 화제가 된 유튜브에서 핵심적인 어떤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죠.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노인은 많아지고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있어왔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올 갈등이 노인 혐오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노인을 혐오할 수밖에 없고 왜 자기 세금이 그죠. 다 노인 부양에 쓰일 거는 부담이 자기한테 증가되니까. 부담이 증가되죠. 그거는 정해진 맞아요. 미래죠. 왜냐면 세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혐오감은 증가될 거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 혐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혐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라고 한들 혐오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혐오를 대비하라 이런 말씀. 그렇죠. 내가 나도 혐오할 줄 몰라. 아니 눈 떠보니 내가 혐오인? 뭐. 예비군 훈련. 현호에 대비해서 그죠. 미리 예비군 근데 훈련하자. 혐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하죠. 제가 미래가 되면은 2060년 제가 노인이겠죠. 혐오의 대상이 될 거라고 분명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렇게 길어 나이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고 시발? 근데 그거를 혐오의 문제로만은 치부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갈라치기밖에 안 된다. 쉽습니다. 아. 되게 쉬워요. 아 이거 노인 때문이야. 이거 누구 남자? 때문이야. 젊은 애들이 왜 그래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기 요즘 시작하면은 애들은 문제 해결이 아주 쉬워 보여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맞아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것도 싸움만 할 거예요. 저출산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페미 때문이야 한남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쵸. 그냥 문제를 파악하는 게 그쵸.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딱 생각해보면. 이거 여자 때문이야? 이거 남자 때문이야? 이러면은 얼마나 쉬워요. 여자가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30살까지 여자가 애 안 낳으면 군대 보내야 된다. 이런 이런 근데 이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 혐오는 좀 더 인간적인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죠. 뭐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저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지를 하고 있어라.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녀 갈라치기 하면서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남녀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걔다. 저 새끼 또 저러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특정 정치인 뉴스를 나오면 그냥 안 보거든요. 네. 누구를 안 정신 건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한번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 혐오 무조건 올 거야. 근데 노인 혐오로 갈라치기 하는 거 매력적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자 하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완충이 될 거다. 결국 이것도 바텀업이죠. 저는 항상 무책임한 주장들을 배척하자. 그쵸. 무책임한 부정들을 배척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혐오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개는 하고 끝내야 되잖아. 자기소개 이름만 안 하는. 이름만 알려주세요. 나이? 자꾸 관계자라고만 하시니까 이게 뭐 어디랑 관계되어 계신지를 조직이랑 연관돼 있나요? 혹시 저를 MD 보시는 정보. 분들은 모른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